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50c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눈폭탄이 쏟아졌던 경기 남부 지역, 제설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이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버스 정류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광역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 바로 분당, 광교, 용인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마지막 정차 지점인데요. 이곳에서 시민들을 태우고 출근길을 돕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수월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어제는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이 좀 경사가 있습니다. 이곳이 눈이 내리고 얼게 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를 약간만 틀게 돼도 차가 미끄러지면서 아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계속 이곳이 거의 차량 거의 주차장을 방문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들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근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원래 차로 출퇴근하는데 어제 눈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울까봐 오늘 버스 타고 가려고요. 네, 어제 그곳에는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쏟아졌는데 제설 작업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이곳이 주택가나 아파트 곳곳이 도로가 많기 때문에 큰 길은 좀 이루어졌지만 작은 길들은 거의 이런 빙판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곳에 오는 길에 잠깐 그 차를 세워놓고 오는 길에 2번을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요. 바로 이런 빙판길, 이런 얼음들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체감 온도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제 내린 눈이 워낙 습한 데다 습한 눈이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습하기 때문에 쉽게 얼음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쉽게 얼음이 얼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예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눈이 온다면 여러 가지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등산화를 신으시거나 좀 밑창이 넓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수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면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에 깔린 시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이 반으로 쫙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통로는 무너진 지붕과 골조로 들어찼습니다. 눈을 피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되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아예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서 출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도 안양, 군포, 시흥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도 완전히 부서졌고 세차장 지붕도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게이트 볼장 지붕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근무를 해요.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거 들려가서 좀 가봤었죠. 쭉 갈라지는 소리 막 이런 건. 용인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던 남성이 눈무게 때문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며 기르던 소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피해도 심각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축사 안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 사이 소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소들을 몰아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눈이 계속 쌓인 새벽 시간 소 200마리를 키우던 경기도 화성 축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축사에서 건초를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소들이 눈이라도 맞을까 급한 대로 여기에 몰아놨습니다.
고립된 소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일부는 깔려서 다쳤습니다.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축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보이는 소들은 구조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소들이 걱정입니다. 2마리가 죽고 다치고 내가 그랬네. 둘 데가 없으면 전장 좀 털어야지, 매매해야지. 폭사가 뭐 하루아침에 져지는 거 아니잖아.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골조가 휘어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 심은 농작물도 냉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딸기도 그렇고, 그 파프리카도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고, 망고도 나무인데 그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의왕과 이천 등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네, 폭설로 골프 연습장과 창고 지붕들도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쌓인 눈이 어찌나 무거운지 지붕을 받치고 있던 철근은 모두 꺾이고 휘어졌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에 있는 골프 연습장. 갑자기 굉음과 함께 연습장 옆쪽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쓰러집니다. 그물에 쌓여있던 눈도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이 늘어지면서 철골 구조물이 꺾여버린 겁니다. 골프를 치던 손님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여섯 분 계셨죠. CCTV 확인하니까 전부 다들 많이 놀라셨더라고. 철거하는데도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고 시설은 더더구나 더 오래 걸릴 거고. 야외 풋살장 천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쪽에 쳐뒀던 천막에 눈이 쌓이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택배 창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자를 내리고 싣기 위해 주차해뒀던 트럭도 무너진 지붕에 깔려 기우뚱,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송하지 못한 택배 상자 수백 개도 내리는 눈과 함께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천장이 무너지다 트럭에 걸리면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물류창고 천장도 꺼지면서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14만 제곱미터짜리 대형 창고인데 무너진 천장 넓이만 5,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신호등도 쌓인 눈에 고개를 떨구고 전선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서울 석촌고분 적송에 멋스럽게 뻗었던 가지들도 내리고 또 내린 눈에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더딘 흐름을 보인 가운데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는 불까지 났습니다. 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향해 눈뭉치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길 속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들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분기점을 빠져나가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더니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 납니다. 습기를 머금고 잔뜩 무거워진 눈이 도로 표지판에 붙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운전자만 병원에 가 있어. 놀래가지고 멈추다가 핸들을 박아가지고. 눈이 쏟아지는 어두컴컴한 도로를 차량들이 서행합니다. 상가 불빛은 물론 신호등까지 모두 꺼져 있습니다.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전선을 덮쳐 일대가 정전된 겁니다. 인근 아파트 4천여 세대 주민들은 난방의 온수까지 끊겨 복구될 때까지 12시간가량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습설은 왜 생기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장하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렵한 별 모양 눈송이는 보통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가볍고 건조한 눈, 건설입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비교적 덜 추운 날씨에 생기는 젖은 눈, 습설은 눈 결정에 수증기가 엉겨붙어 뚱뚱해진 형태입니다. 보통 비로 1mm 내릴 것이 눈으로 오면 1.5cm 정도가 되는데 기온이 0도에 가까웠던 그제 내린 눈은 강수량 1mm당 눈이 1cm도 되지 않는 습설이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조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 상당량 비가 10 이하 정도였고요.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정도지만 습설 무게는 그 2배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1톤짜리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그냥 빗자루로 쓸으면 다 쓸려 나가는데 습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이 눈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잘 뭉쳐지고 또 뭉쳐졌다가 하부에서 녹거든요. 녹으면 그대로 얼어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라북도에서 젖은 눈이 60cm 이상 쌓여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눈무게 예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눈은 그동안 폭설이 잦아 눈 무게 예보가 먼저 도입된 호남이나 강원, 경북 동해안을 비껴나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집중됐지만 기상청은 여러 차례 무거운 눈을 강조하며 눈무게를 예보에 포함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조금 들은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이 0.3%, 소비가 0.4%,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 등 투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체로 맑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횡성, 안흥, 소사리의 기온이 영하 16.3도까지 떨어졌고 대관령 영하 5.9도, 제천 영하 4.6도, 파주 영하 3.5도, 서울도 영하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형성돼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해안의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까지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둔 현재는 야당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며 좀 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소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해석 속에 한 대표가 최근 측근에게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YTN과 통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공천 개입 의혹으로 당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입장을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특검도 생각해볼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건지 혹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건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자만히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분이 확산하자 급기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원내 지도부의 당부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결국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을 보는 기류가 변화된 듯도 하지만 일단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가족을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을 했느냐에 집약돼 있다며 이게 사실이면 참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대표와 그 가족을 옹호하는 데 급급하니 이게 공당이냐며 당당하게 정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여당은 위법,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도 전부 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최종 법 통과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 예산을 책임지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가격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이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국회가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비준 동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협정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의안은 2026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3% 올리고 2027년부터는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아동학대 사례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전까지는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일반 살인미수죄의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거의 매주 쳤다고 말했는데 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지난 8월 8일로 휴장일인데 억지로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입니까? 내 놀고 싶은 대로 내 휴가 일정 맞춰서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당시 골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안보 태세 점검 등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도 잘못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가장 고생하는 영관급 장교, 부사관들과 시간을 보낸 만큼 안보 휴가가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라운딩에 눈물을 보인 참석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김 장관은 특히 야당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보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자주 골프를 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국방위 소관 법안 처리를 마친 뒤에야 사과를 하며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의 매주 골프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며 김 장관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용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서 참변을 당했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 줄이 끊어진 작업용 곤돌라가 호텔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용 에어매트가 깔린 로비 바닥에는 곳곳에 떨어진 파편들 사이로 헬멧과 스프레이, 그리고 운동화 한 짝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1층 로비로 추락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벽돌이랑 쇠파이프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비명 소리 들리고 119 전화하는 소리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가지고.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서 소방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40대 동료 B씨는 불이 끊어질 때 곤돌라를 붙잡아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채 1시간이나 매달려 있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밤 10시쯤 천장 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 있다고 그래서 급히 뛰어가고 다녀야지. 기회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움직임하고 있어라.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롯데호텔 측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사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황색불이 켜지자 교차로를 급하게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서울 하월곡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밤새 눈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대비책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눈이 계속 쌓이면서 시설물이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어제 잇따랐는데요. 시장의 지붕도 무너지고 축사가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저희 뒤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철근이 완전히 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습설이라고 하는 눈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뜻하지 않게 학습을 하고 계신데요. 네. 보통 이제 세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그 최적 부피에 대한 개념이죠. 네. 이 정도의 어떤 적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당 약 300kg 정도 이렇게 눈의 무게를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한 30평 조금 넘는 요 정도의 면적에 한 50cm 정도 적설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약 5톤에서 6톤가량. 그러니까 이게 왜 레인지가 좀 있냐면 이게 네. 결국 이제 수분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무게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5톤에서 6톤 정도의 하중을 받는 그런 영향을 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40cm 이상의 눈이 쌓인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도매시장의 건물들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이더라고요. 네네. 샌드위치 패널이 무게에 더 취약한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사용하는 건물들은 네. 그러니까 가설 구조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구조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설계가 되는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본 적설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이제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속초 같은 경우 한
킬로 뉴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2kN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면적당 미터당 약 200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적설 하중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무너지고 망곡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평지분 형태라든가 경사지붕이라고 하더라도 15도가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계속해서 적설이 되고 누적이 되고 이것들이 하중이 집중이 되는 이런 양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지금 구조적인 계산이 좀 취약하고 부실한 이런 건물들에서 계속해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이 지금 뭐 샌드위치 패널인 그런 구조물들이 사실 도시에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서도 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무게가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는 것 자체에서 더 가중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또 눈이 왔을 때 계속해서 네. 그 들러붙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중의 변화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면적당 평평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 하중을 나눠 갖거든요. 네. 면적당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이는 곳으로 좀 낮은 곳으로 이제 몰려서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경향성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나무가 부러지고 뭐 쓰러지는 그런 사고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미리 좀 알 수 있는 전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소나무 특히 이제 나무가 이제 적설돼 눈에 못 이겨서 부러지는 현상들은 우리가 상시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뭐 경사 지역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리고 나무가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든가 네. 특히 이제 이런 나무들이 인접에 전신주라든가 전선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미리 정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적절하게 빠르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습한 눈이 많이 왔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너무 이제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그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습설로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상청이 지난해 12월부터 눈무게 예보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피해가 심했던 뭐 강원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가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일기예보를 들어보시면 뭐 무거운 눈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부분으로 예경보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어떤 신뢰도를 갖고 예보가 되는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기상청에서 무거운 눈이 올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으면은 좀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주변 뭐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상청에서는 상당량이라고 해가지고 네. 1mm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mm 정도의 눈이다, 그러니까 수분을 함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무거운 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측정이 돼서 경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차제에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눈길에 미끄러지는 도로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제설 작업도 일부 이루어지고 큰 도로는 많이 이제 눈이 녹은 상태인데 오늘 또 기온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이렇게 좀 빙판길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가 갖고 있는 배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상정을 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도로에서는 이제 이런 제설에 된 부분, 그러니까 빙판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빠지지 않는 이런 도로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빙이 되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런 이제 결빙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눈길을 운전할 때 앞차가 지나간 길, 그러니까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뭐 어떨 때는 맞고요, 어떨 때 또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적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초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행 차량이 지나간 자국을 따라서 가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빙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차라리 다른 그러니까 타이어 바퀴 자국이 없는 눈으로 또 진입을 하시는 것이 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차에 바퀴 자국이 있어도 그 부분이 얼어 있다면은 네네. 거기를 밟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자, 지금 이외에도 눈길이라든지 빙판길을 운전할 때 주의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눈이 적설이 됐을 때는 뭐 스노우 체인이라든가 스노우 타이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눈이 이제 적설이 되지 않고 이제 빙판이 형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스노우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미끄러운 이런 경향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딱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르막이라든가 내리막 이런 곳에서 실제로 주행을 하실 때는 네. 특히 이제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결빙 구간에 들어서면 그 조향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차축을 좀 일직선상으로 놓게 되면 네. 그나마 이제 내가 그 실제로 조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 하나가 있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운전 중에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서 뭐 신호등 위라든지 어떤 입간판 위라든지 그런 데서 눈들이 이제 뭉쳐져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런 화면인데 도로를 달리다가 저렇게 눈덩이가 떨어져서 운전석의 유리창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뭐 예측이 불가능한 조건이고요. 일단 뭐 그 속도를 좀 줄이시고요. 네. 일단 비상등을 켜시고 빨리 이제 그 노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뭐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 실제로 이제 저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사고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운전자가 막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나무에서 눈덩이들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무 아래 지나갈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많은 피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나무에 있던 것들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나무 자체가 부러지는 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회하고 좀 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눈 녹이는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지 염화칼슘인데 이게 너무 많이 살포를 하면 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 차량도 부식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난 후에 도로라든지 차량을 관련해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량에 이런 부식을 촉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뭐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그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런 제설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제설제를 뿌려진 구간에 운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 좀 이 하부 세차까지 해서 네. 이런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작업이 가장 좋은 그런 그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제설제로 얼만큼 비용을 투여할 수 있을까 보면 네. 지금 이제 뭐 대체 친환경제라고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많게는 뭐 한 5배에서 10배가량
또 비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설계 단계서부터 열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해서 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염화 칼슘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이제 제설제가 앞으로 뭐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 기록적인 폭설을 봐도 그렇고요. 기상이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이런 폭설을 만나고 또 기상 이변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나 각 기관이 재난 대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제가 모두에도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예컨대 뭐 이런 습설이 40cm 정도 왔을 때 많은 피해가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약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위험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소나무가 무너져서 전신주를 덮쳐서 정전이 일어나는 네.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어떤 대책들이 좀 빨리 좀 시급하게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출이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 추락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0.25%포인트 깜짝 인하로 금리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속 인하 행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400원 안팎으로 가는 환율 불안과 한미 금리 차, 가계부채 불씨 등 인하 부담이 컸지만 이를 넘어선 경기 하방 압력에 금융통합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이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이후 3분기 0.1% 성장 충격에 올해 전체 성장률은 2.2%로 낮췄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기존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내린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년 1.9%, 내후년 1.8%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유행 등 그야말로 비상 상황일 때뿐이었습니다.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때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5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한 달 전보다 전 산업 생산이 0.3%, 소비가 0.4%,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 등 투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 산업 생산과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2달째 줄었고 한 달 전에 반등했던 설비 투자는 5.8%, 공사의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4% 줄어 6달째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합병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두 항공사 합병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무부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올해 안에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지 약 4년 만의 일입니다. 두 항공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는 데에는 2년이 추가로 더 걸릴 전망인데 각자 브랜드로 운영하면서 인력 재배치 작업 등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엔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는 국가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구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객과 화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양사 합병에 따른 통합 저비용 항공사가 출범할 경우 국내 LCC 업계 판도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 선언 이후 이번에는 국경 봉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국경 차르 임명자가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이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을 찾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국경 방위군과 식사를 나누고 격려에 나선 호먼 지명자는 게임은 시작됐다며 대규모 추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going to shut down the border. We're going to have a massive deportation operation. If we don't remove them, what the hell are we doing? 국경 방문에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취임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텍사스주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불법 이민자와 범죄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경 봉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표적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2만 명이 넘는 인도인을 포함한 불법 미입국자들이 미국 북부 캐나다 접경지대에서 체포되는 등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캐나다 정부에도 관세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Celles qui entrent dans leur pays. Le Canada est absolument dédié à travailler avec ses voisins américains pour faire en sorte que 미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등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범죄자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선언에 이어 전방위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군대까지 동원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하면서 결혼과 망명 신청이 속출하는 등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은 없을 거라고 밝혀 물밑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거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And the last thing we need to do is begin to screw up those relationships.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를 해결할 때까지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기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최전선에 섰던 그리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며 관세 폭탄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멕시코 셰은바움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iguiendo con este tema, Presidenta, ¿cómo impactará esta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la revisión del tema? No va a haber potencial guerra arancelaria. ¿No? 관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초 개원하는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겪어온 그룹 뉴진스가 결국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시한으로 제시한 당일 곧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최후 통첩 당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자세한 답변을 확인하기 전부터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로 어도어의 답변을 받아들기 전 이미 언론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렇게 취재진 100여 명 앞에 앉은 멤버들. 미소와 함께 인사말을 전한 것도 잠시 곧바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 해지 시점은 29일부터라고 설명했는데 앞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28일 자정까지 계약 위반 사항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만큼 시한으로 제시했던 그 시점에 예고했던 대로 전속 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정해 주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미 전에 충분히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거란. 어도어는 그동안 사실상 하이브와 한 몸이면서 다른 기업이라 책임이 없다는 듯 말장난을 해왔고 실제 멤버들에게 보내온 답변에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추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멤버들과의 면담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 슬프다. 전부 거짓말과 벽면뿐이었어요. 해외 팬들을 위한 별도 영문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40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뒤 1시간 만에 어도어도 정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일각에서 최대 수천억 원으로 예상한 위약금과 관련해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건데 어도어는 이를 부인하면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계약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진스가 쉽게 회사를 못 떠날 거로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멤버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전속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도어와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계획됐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대표와 향후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도 드러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이에 대해 어도어는 멤버들의 주장처럼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회사와 멤버들 간 전속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계약 해지하겠다는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긴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지가 생명인 걸그룹으로서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면담조서 누락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 진술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마약류인 메스케치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의 농가 주택에서 제조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마약 조직이 직접 생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을 경찰이 수색합니다. 각종 기계와 가루들이 널려 있고 봉지에는 보라색 알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든 방 안에는 알약을 만들 때 쓰는 기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메스케치논의 제조 공장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장을 운영한 건 20대 A씨. 메스케치논을 제조하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가 주택을 빌려 지난 9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받은 재료를 알약으로 만들고 유명 드라마 문양을 새겨 자체 브랜드로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재판매하는
기존의 마약 조직과 달리 직접 생산에 나선 겁니다. 직접 원료물질을 해외에서 받아서 제조 공장을 야산에 차려놓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채널과 다르게는 엄청난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 경찰이 판매 초기에 적발한 덕분에 시중에 풀린 양은 6,000정, 시가로는 1억 8천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조직은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합성대마도 제조해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원료를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시중에 9,600만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마약 공장 두 곳에서 압수한 원재료는 시가로 7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마약류 제조와 유통책 등 27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신종 마약류 제조 방법을 알려준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현장 체험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직원들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게 특징이며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정부나 교육당국이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11월 때 아닌 폭설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이 하늘에서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축사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거운 눈을 버티지 못한 지붕과 구조물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쌓인 잔해가 많아 중장비로 연신 치워도 역부족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남아있는 축사 안에는 놀란 소들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도 하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늘어서 있던 비닐하우스가 하나 걸러 하나씩 눈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상자가 나온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현장도 위에서 바라보니 피해가 더 명확합니다. 밑으로 꺼진 건물 지붕은 반대쪽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산이 온통 하얗게 변한 강원 횡성군. 소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에 눈이 잔뜩 쌓여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무거운 눈에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습기를 담은 무거운 눈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경기도 안양에서는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의왕에서도 시장 지붕이 붕괴됐는데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한쪽 통로 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지붕 일부가 간밤에 쌓인 눈무게를 못 이기고 주저앉은 겁니다. 하루 전부터 쇠파이프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붕괴 전조 증상이 발생해 상인들은 미리 대피하고 시장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회의를 해서 안전진단 나올 때까지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일단 사람을 먼저 피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일부 상인이 남아있었고 손님 한 명이 낙하물에 맞아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피하시지 못한 그분 중에 12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분이 이제 자력 대피를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한 분은 이제 부상을 입으신 게 됩니다. 경기도 의왕에서도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졌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평소 시장을 오다닐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지붕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간판들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가게 앞 천막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사도 못하고 완전히 진짜 아비부환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관계기관들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건물 복구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눈이 많이 왔던 만큼 시간은 꽤 걸릴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경기 용인에 50cm 가까운 눈이 내리는 등 경기 남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제설이 늦어지면서 일부 도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 차들이 헛바퀴만 돌릴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큰 길로 나와서도 차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출근길 시민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냥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커브길이나 그런 데 차들이 못 가가지고 50분 걸리는데 1시간 한 40분? 시민들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든 발걸음을 떼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씨름 끝에 결국 출근을 단념하고 집에 남기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순간부터 차가 눈에 박혀서 1시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볼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차량은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차를 뺄 수 있다고 해도 벗어나는 게 힘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제설 도구로 작업을 함께 하고 나서야 단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설 속 하루의 시작을 열던 출근길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항공기 운항도 대란을 겪었습니다. 수백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여행 계획이 망가진 건 물론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로비가 지친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의자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맨바닥에 쓰러져 곤한 눈을 붙입니다. 폭설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씩 지연되다 결국 뜨지 못한 항공기나 예전보다 크게 늦은 새벽에 도착해 연결 교통편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천에 왔는데 도착 한 30분 전부터 또 1시간을 돌더라고요.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애는 빵빵 울고 공항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날이 밝은 뒤에도 운항 차질은 계속돼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가까지 써가지고 항공편 예약을 한 건데 그 결항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인폼을 해줘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대만 일정이나 계획한 게 좀 다 틀어져서 뭐 휴가도 더 써야 할 수도 있고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눈을 맞아 동체 표면에 얼음이 얼면 안전상의 위험으로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 재빙과 방빙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계류장이 꽉 막힌 겁니다. 내 차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빠져나와요. 게이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평상시보다 늦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정시에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도착편이 또 이제 뒤에 도착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동시다발로 발생한 운항 차질에 항공사들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위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예 어떤 답변을 해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차라리 너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어달라. 폭설 첫날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 258편이 결항, 462편이 지연됐고 둘째 날에도 최소 440편 이상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폭설은 산업계 곳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있는가 하면 택배나 배달업계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황희경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기아차 공장입니다.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느라 제설차가 분주합니다. 심지어 1공장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쳐져 생산 라인 가동도 멈춰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오토랜드 화성 1공장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및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사업장을 둔 다른 업체들도 출근 어려움은 마찬가지.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LG전자 평택 사업장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도 통근버스 운행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업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하거나 특별 휴가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택배나 배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설에 도로가 가로막히고 사고도 잇따르면서 배달 지연이나 그에 따른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미끄러워 골목골목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배송 담당하시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 못 오셨어요. 늦게 도착을 하셔서 나중에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배송하는 기사님들도 어제는 많았어요. 화물차라서 다른 이제 승용차 이런 것보다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저속 운행하고. 배달 앱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배송 지연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례적 폭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첫눈부터 10cm를 훌쩍 뛰어넘으며 전례 없던 11월 대설을 기록하더니 지난 밤사이 10cm 이상의 폭설이 더해져 더욱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틀 동안 서울 송월동에서 관측한 공식 적설량은 28.6cm. 11월뿐 아니라 모든 겨울을 통틀어도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수원에는 4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무려 47.5cm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관악구 41.6cm, 광주 송정동 43.7cm, 군포 금정동 43.1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 곳곳에서 40cm를 훌쩍 뛰어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이 아닌 중부 내륙에 내린 눈으로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 관측 지역들은 다 최고 기록으로 다 갱신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정도의 폭설은 제가 볼 때 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역대급 폭설은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차츰 눈이 그치며 내륙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 후반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 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해안의 눈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조금 더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추위 속에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이 시작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도 궂은 날씨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부지방의 이례적인 눈폭탄은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올겨울 이런 이례적인 폭설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쪽 해상에 장마철처럼 긴 띠 모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사이 경기 일부와 서울에는 이 통로를 따라 눈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에 생기는 구름과 비슷합니다. 중서부 지역에 쏟아진 이례적 11월 눈폭탄. 대기 상층의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잘못된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른바 블로킹이라고 하는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를 계속 내려보냈는데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서해를 지난 겁니다. 현재 서해의 온도는 15도가량,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아
강력한 눈구름을 만들어 엄청난 눈을 쏟아낸 겁니다. 전리저기압이 정체하면서 니은자형 기압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해상 위로 지나가면서 큰 해기차로 인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 이러한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요즘엔 좀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기준으로 날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변할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듯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 전부터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 기후위기 속 재난에 대한 대비책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요즘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를 조사해봤더니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87%에 달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소와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함유가 금지된 니켈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연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든 제품도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 페녹시 에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뉴 임페리얼과 나노, 타이탄 등 3개로 모두 국내 생산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이나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사용하는 만큼 환경부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 받을 때마다 발신자를 차단해도 끝이 없죠. 어제 정부가 스팸 문자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스팸 문자 매달 몇 개나 받고 계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당 월 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은 8.91개입니다. 당국에 신고되거나 탐지된 건수만 1억 8,500만 건인데 전반기 대비 84%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 건이 넘을 정도로 그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문자 발신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전 과정에 스팸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우선 문자 재판매사에게는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해서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엔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는데 단말기를 만들 때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스팸 방지 기능을 기기에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불법 스팸 전 단계 방지 대책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자 시장을 단속하면 풍선 효과로 불법 스팸 메시지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주요 플랫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불편할 뿐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불법 스팸 문자, 이번 대책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거품놀이를 위해 많이 쓰는 버블 클렌저 제품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 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LPG 충전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서 10초에서 20초 동안 분사한 뒤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켰더니 화염과 함께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전열기기 가운데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5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자레인지 3종과 발본기 3종, 전기방석 2종 등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4선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내년 1월 선거는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달라진다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에 뜻을 굳혔습니다. 다음 달 2일 문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한체육회에는 연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달라는 서류를, 축구협회에는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기 회장 임기 시작일 꼭 50일 전 마감 시한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협회 수장을 맡아온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잡음과 승부조작 관계자들 사면 시도 등 다양한 행정 난맥상을 노출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A매치 경기장에서 날선 팬심을 온몸으로 느꼈고 국회에 불려나가 따끔한 질책도 들었습니다. 출마를 만류하는 가족들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본인의 명예회복 의지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다양한 비위 혐의에도 IOC 위원 간판을 앞세워 무난히 연임 심사를 통과한 만큼 AFC 집행위원인 정몽규 회장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평가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성탄절 시작하는 후보 등록 기간을 전후해 4선 도전 포부와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 회장이 합류하면서 내년 1월 29일 선거는 2파전이 유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가까스로 휴전에 이르렀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충돌의 여파는 여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하고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라도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카나.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3,961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숫자인데 이스라엘 일간지도 같은 기간 헤즈볼라 전사자가 4,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13개월 만에 휴전에 이르렀지만 발효 직전까지 공습이 계속된 탓에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몰려듭니다. كان في صعوبات جدا، كان في جرحى عم بيجوا اذا بدي اوصف حالتهم حالتهم صعبه جدا، كان في شهداء كثير، كان في خوف كبير عشان كانت القصف تقريبا حوالينا والعدو الصهيوني ما بيرحم. 게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선 지금도 폭음이 들립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틀째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이동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려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다며 휴전 합의 위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respond immediately to every violation. We will not let the Hezbollah to go southern than the Litani River.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어겼다고 맞받고 있어서 가까스로 이뤄낸 휴전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전력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수도 키이우의 정부와 군시설도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90기, 드론 100개가 동원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공격이 확인됐다며 비열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든 여러 소형 폭탄들을 지상에 흩뿌리는 집속탄이 사용되면서 전력시설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만 가구가 정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Бо старшу школу ж вести. Побачили тривога, зібрались, пішли в метро. А що ми думаємо, що тут можна думати, Руслан? 푸틴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습한 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신형 미사일의 표적 대상에는 수도 키이우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의사결정본부와 군사시설, 방위산업시설을 거론했습니다. Повторю еще раз. Эти удары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состоялись также в ответ на непрекращающиеся удары по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청사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대규모 전력시설 공습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수도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 폭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에선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000대 넘는 차량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50cm에 가까운 기록적 폭설이 내린 동북지방에선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닥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6,000대 넘는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줍니다. 허베이성 장저커우에 있는 스키장에선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1시간 남짓 고공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월) 기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헤이룽장성 허강시. 하룻밤 사이 49.7cm의 눈이 쌓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앰뷸런스마저 눈길에 멈춰서자 구급대원들은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허광시에서만 제설 차량 1,100대, 인력 5,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치면서 교통지옥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역대급 홍수로 220여 명이 사망한 스페인에 겨울을 앞두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폭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온과 뜨거워진 바다가 원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11월 중순 몰려온 태풍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불과 보름 사이 1시간에 30에서 4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홍수로 220여 명이 숨진 동부 발렌시아도 올리브가 자라는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입니다. 하지만 1시간에 최대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가장 비가 집중된 튜리스에는 771mm, 1년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1차 원인은 다나라고 불리는 차단 저기압입니다. 상층 대륙권에서 떨어져 나와 아래에서 고립된 저기압이 지중해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한 곳에 긴 시간 머무르며 폭우를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지난 1957년에도 큰 홍수로 이 지역에서 80여 명이 숨졌지만 이번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도 바다도 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Every 1 degree warmer that the air is, it can hold about 7% more moisture. We've estimated that similar events have become about 12% more intense and probably about twice as likely as they would have been in a pre-industrial climate, about 1.3 degrees cooler, without human-caused climate change. 50km, 서울 잠실에서 경기 평택에 이르는 정도의 구간이 물에 잠겼는데 낮 동안 강둑에 갇혀있던 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내려 평일 저녁 퇴근길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저지대의 집, 사무실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늦었습니다. They were already neck deep in water when they got those alerts on their cell phones. That suggests something's gone very wrong there with the warning system. 지구 온도는 나쁜 시나리오를 따라 21세기 2.6도 상승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눈앞에 온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도 인근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과제가 아님을 스페인 홍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은 역대 최대의 쇼핑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이들의 지갑을 열려는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백화점에 초대형 칠면조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쇼핑객들은 벌써 들뜬 표정입니다. We're gonna hit some Times Square stores and get some gifts for family and friends. So. Yeah, some necklaces are really nice. Maybe a watch or a purse for my wife. 업체 대부분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미국 추수감사절은 올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미 소매업체 연합 조사 결과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억 8,300만 명 이상이 쇼핑에 1조 달러를 쓸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행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첫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 다음 날에는 더 할인된 상품들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It's the best day in that post-Thanksgiving shopping period to get good deals on airfare, hotels, even rental cars.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 할인점 매출은 늘었지만 의류 등 선택적 소비재 판매점은 고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 수준을 측정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월에 102.6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물론 소비에도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쇼핑객들의 지갑을 열려는 미국 소매업체들과 부쩍 신중해진 미국 소비자들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심리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에서 탈퇴했던 존 레논이 자신이 만들 새로운 밴드에 합류해달라며 에릭 클랩튼에게 쓴 친필 편지가 경매에 나온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1971년 9월 29일에 작성된 레논의 편지는 8쪽 분량으로 다음 달 5일 온라인에서 경매되며 예상 낙찰가는 15만 유로, 우리 돈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 추위가 찾아오면서 미끄럼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많이 추웠죠?
네, 11월의 마지막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횡성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16.3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파주 영하 7도, 대전 영하 1.1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눈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미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